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섭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네. 정상회담 얘기 먼저 물어볼까요? 한일 정상회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류호정 대변인. 보통 이제 과거사를 매듭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매듭 짓는다는 게 정말 이제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꼬인 실타리까지도 풀고 운동화 이렇게 끈 매듯이 딱 매듭 짓는다라는 느낌을 이제 저희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꼬인 거 그대로 두고 묶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고 또 화도 나시는 거고요. 지금 국민적 이 비판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해야 하고 뭐 지금 많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순서, 방법 그리고 뭐 소통, 사후 대처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귀를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 이제 민주당에서도 너무 쉽게 기승전 친일파냐 이런 방식으로 어휘를 이렇게 발화를 하고 있어서 또 뭐랄까 갈등을 격화만 시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해인 대표. 근데 국민들이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국가 정상 간의 외교 행위의 모든 걸 다 공개해야 될 필요는 물론 없죠. 근데 이렇게 독도나 위안부 이면 논의나 합의처럼 이 대일 외교 행위 자체의 핵심과 직결된 문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직시한다면 전 정부가 그 의사결정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성실하게 국민들께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호영 원대가 그 기억에 없다 정도의 워딩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실을 말하기는 좀 그럴 때 쓰는 전형적인 이제 정치인의 어법인데 이 일본 언론 말 다르고 의원들 말 다르고 대통령 말 다르고 도대체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처럼 일본 앞에 당당한 국민일 수 있을지 말지가 그 대화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 못하면 국회가 강대성 있는 방안도 동원하는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태 최고.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이해는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어제 발언에서 일단 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으로 사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징용 배상 문제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진 건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국민적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먼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수십 차례 일본이 사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말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말 정무 감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도 그렇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아쉽죠. 그래서 국민의 이런 감수성이라든지 정서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크게 보면 일본이 사과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크게 봐야 됩니까? 크게 보면 그렇다는 말은 그냥 보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크게 보는 건 또 뭐예요?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크게 보면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보면 아니라는 건 주호영 원내대표도 인정을 좀 하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과 피해자들이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엄연히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계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건데, 이렇게 정부 여당이 크게 보면 뭐 사과한 거다라고 눈 가리고 와웅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굴욕외교다 이렇게 좀 굴욕적이다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하면 반일이다, 비판하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지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검찰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류호정?
이제 또 계속해서 정치가 뭐 정쟁의 장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대로 총선까지 가겠구나 하는 씁쓸함도 이제는 들어요. 너무 오래된 국면이어서. 뭐 이제 저는 이제는 좀 이재명 대표께서 시시비비를 이제 법정에서 가리고 좀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런 의사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위원. 콩 심은데 콩나무, 파 심은데 판 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제 수사 기소가 됐고 이제 법원의 판결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지지를 올리려고 검찰을 통해 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 기소된다고 해서 여당 지지율 오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야당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글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용해인. 콩 심은데 팥 키우려다가 실패한 게 428억이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428억 빠졌고, 성남FC와 대장동 배임 문제는 사실 법리적으로 다퉈볼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은 굉장히 길고 지난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 2년 이상 걸릴 텐데 법정 싸움은 길고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낙인은 찍어졌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치적 대립을 만들기 위한 정치 행위만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조와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이제는 구려개고를 비판하는 국민들한테 반일 낙인을 찍어서 국민들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도무지 이 싸움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대통령실의 국민들이 이제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근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꾸 야당이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 사안의 대부분의 핵심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다 불거진 내용들이라는 거 좀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용해인 의원. 네, 저는 뭐 민주당 내부의 일에 제가 다른 정당의 의원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뭐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저는 뭐 이 사안을 보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자체와 그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당의 총의를 모아갈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리스크를 핑계로 도리어 안주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저는 되게 뼈아픈 평가이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게, 좀 이렇게 법적 책임이 분명해지지도 않았는데 총선 두려움 때문에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과 함께, 오히려 야당답게 좀 민생개혁을 꿋꿋이 밀어붙이지 못했던 모습이 지금 민주당의 내부적 혼란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더십 하나 바꾼다고 민주당이 다시 민생개혁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생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 것인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답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의원.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저 이제 양당제의 폐해인가 이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제는 사실 뭐 요즘 뭐 69시간제도 논란이고 여러 또 뭐 민생 현안이 있고 서로가 우리가 일하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 일면에는 계속해서 이 뭐랄까 서로 각 당의 악재를 활용하는 갈등을 뭐 모아내기보다는 뭐 계속 활용해서 총선까지 뭐 갈 생각인 어떤 정치꾼들의 생각만 읽힐 뿐이니까 제발 이런 피로감을 시민들에게 이제 그만 좀 줬으면 좋겠다. 네. 민주당에서는 우리한테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양당이 어떻게 보면 사실 양당 말씀하셨는데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상대 비방이나 이런 잘못된 허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역설적이게 만약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저는 이 당원 80조, 민주당의 당원 80조 가지고 지금 공방 중인데, 아마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더 세게 목소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양당이 약간 서로 같이 못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정치 관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는데요. 국회의원 300명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결의안 몇 가지를 의결했는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원 300명 유지하기로 했다는 거 합니다. 청년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주 69시간 이 개편안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는 청년들은 일 더 많이 하고 싶다. 정년도 필요 없다. 우리는 일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용태 최고. 당연히 젊은 세대나 뭐 기성 세대나 누가 더 많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일 하나도 안 하고 싶었어요. 계속 놀고 싶었어요. 조금 일하고 많이 돈을 벌고 싶겠죠. 다 인간의 이기심과 당연히 그게 기본적 욕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자꾸 당정일체를 외치다 보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제 69시간제가 나왔고 당이 여길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려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MZ를 팔면서 MZ는 더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고 이 유연성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라든지 노동부에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연가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더 살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용혜인 의원. 네, 이제 MZ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윤버지 이런 표현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MZ 세대의 아버지를 좀 자청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자식 보고 죽기 전까지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아버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면 집 나가고 싶을 것 같고 이미 집 나갔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 일주일 사이에 5번이나 말을 바꿨는데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의견조차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부처 차원에서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개인 의견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했는데 대통령이 언제부터 개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개인이 사실은 헌법기관인데 이걸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건지 질문하고 싶고요. 사실 MZ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노동자들이 지금 있는 법과제도 안에서 주어진 연차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네. 시간 주권, 선택의 자유 같은 번지르르한 말만 갖다 붙이면서 이 노동자들의 현실을 지워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호정 의원. 우선 이제 MZ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저도 이래도 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범위를 보면 대학생부터 과장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민망한데요. 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거는 간단하죠.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는 거고요. 네. 뭐 소위 MZ 세대들은 뭐 역사적 어떤 사명을 띠고 부국 강병에 사명을 띠고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도 국가와 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자꾸 선진국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도 이제 GDP 10위권 국가 아닙니까? 예? 5위권 이내 국가를 봤어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1900시간대를 일을 하거든요. 연간. 네. 미국은 1791시간, 일본은 1607시간, 독일은 1349시간, 영국은 1497시간.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 많이 한다 보다 해도 총 노동 시간은 적다는 점 탈레크루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선배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제 나이가 이제 34살인데 한국 나이로. 이렇게 주 69시간 일하면 언제 애를 만들고 그러니까 저출산도 이렇게 심각한데 주 69시간이면 일요일까지 하루에 10시간씩 거의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애는 언제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인 분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동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다 연결되는 문제라는 그렇죠.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주 69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출퇴근 시간 2-3시간이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밥 먹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일할 권리가 아니라 일 시킬 권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님 말씀을 받아서 저는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주 60시간이어도 99거든요. 9 to 9이 되는 거죠. 거기에 출퇴근 시간 포함이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여가 시간은 도대체 언제 보낼까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지옥철에서 이렇게 좁게 서가지고 휴대폰 넷플릭스 보는 그게 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행해져야 하는지를 납득을 시키셔야 돼요. 전 싫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걸 보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좀 반죽어 있죠. 네. 주무시고 계신데 너무 처량하게 좌석 버스 한번 타보세요. 와, 이게 현실인가. 근데 그 출퇴근길을 겪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주말에는 또 일해야 되고 하루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죄송합니다. 이 말이 적절치는 않는데 시체처럼 자야 한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어른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더 일해야 된다. 더 열심히 일할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맞나 방향은 맞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69시간까지 일하라. 이게 무슨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 진짜 출산율을 꼭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연착륙하는 것이 최소한 필요한데 아이를 돌볼 때 가장 필요한 게 제대로 된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출생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저는 69시간제 같은 해법은 내놓을 수 없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남님 직장 다니면서 육아는 정말 힘들어요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출산율 떨어지죠. 출생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9361님 저는 한 달 주 69시간씩 일하고요. 그 다음 달 한 달은 통째로 쉬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일을 하면 쉴 수 있다. 사장님 휴가를 쓰겠습니다. 연차 월차 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은 연장 근로에 대한 유연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 40시간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제 주 52시간이라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유용하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젊은 사람들도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이 이제 말할 때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더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신빙성,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지. 이건 사실 사용자 측의 입장을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를 좀 없애고 싶어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좀 아쉽죠. 제가 초년병 시절에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의견을 잘 듣는 그런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휴가를 쓴다니까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든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당한 나의 권리인데 왜 이걸 못 쓰게 하면서 무슨 회사 내 권리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냐 그 얘기를 했더니 이놈 반항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휴가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일할 권리라는 것은 그 하나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쉴 권리. 내가 쉬고 싶을 때 아플 때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만 일할 권리도 비로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의원님 네. 두 분은 보좌진 분들 휴가 잘 주시나요? 저희 리프레시 궁금해가지고. 제도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생각보다 사측이시네요. 네. 저희 의원실에는 이제 취업 규칙이 따로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상 휴가가 또 따로 있고. 네. 네. 어쨌든 제가 들어와요 갑자기.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게임업계에서 일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저희 당 반대하고 이게 사람이 정말로 과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지만 한편 그 산업의 특성상 그렇죠. 탄력 근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다만 이것을 재차 얘기 드리지만 쉴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인 그리고 우리나라도 10여 년간 계속 줄어온 총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향 안에서 같이 얘기해야지 네. 이렇게 막 경영계 의견만 수렴해 온 것 같은 안으로는 대화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 한 달에 69시간 일하고 한 달 통으로 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낸 해명 자료를 보면 69시간을 한 달 동안 채워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발생하는 추가 휴일이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쉬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다라고 선의를 갖고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제도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3일 휴가를 더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태리 친구들은 가끔 전화해 보면 너 뭐하니? 그럼 휴가가 있대요. 한 달 있다 전화하면은 뭐하니? 그럼 또 휴가가 있대. 그 조금 있다 또 전화하잖아요. 그럼 또 휴가 간대. 근데 휴가를 안 가면요 사장님이 벌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휴가는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근한다, 주말 특勤 이렇게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회사 측에서 적절한 대우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많이 돈을 주면 아마 사장님들이 많이 안 시킬 건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조금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윤미나님, 매일 야근하면 어린이집에는 누가 픽업합니까? 물어보고 9890님, 우리 아들은요 안산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요 새벽 6시에 나갑니다. 집에 오면 11시에요 얘기하는데 저도 6시 출근했다가 한 1시 퇴근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코피가 나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토요일도 일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도 MZ세대가 그렇게 일하고 싶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연장근로 유연성이라는 거 꼭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예. 연장 근로하면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령화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공동혁신구역 오늘은 김용태, 용혜인 그리고 류호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